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쏜 로켓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70년간 미국이 쥐고 있던 GPS 스위치, 전쟁이 나면 언제든 끌 수 있었던 절대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10년은 걸릴 거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13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사일 방어율, 미국 45%, 한국 78%.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술이 공격에도 쓰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m 오차 정밀 타격이 가능했습니다. 보호 대상이 하루아침에 위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한국이 이제 최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새벽 5시, 워싱턴 DC의 겨울 공기가 몸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 했습니다. 비상호출음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고 복도 천장의 빨간 경보등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즉시 상황실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참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첫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였습니다. 출입카드를 목에 걸고 지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금속문에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55살,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가고 눈과 주름에는 30년 가까운 관료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랜던입니다. 국방부 우주미사일 정책 담당 차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위성 요격 시험일까? 아니면 러시아 글로나스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걸까? 제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보병 출신이셨습니다. 평생 우리가 한국을 지켜줬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세계를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과 우리에게 도전하는 적들로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냉전 말기 유럽에서, 91년 걸프전에서, 2003년 이라크전에서, 아시아 각지 미사일 방어 협상에서 저는 늘 같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주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8개의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각각의 화면에서는 세계 곳곳의 위협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상단 스크린에는 중국 에이셋 위성 요격 시험의 궤적이 붉은 선으로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러시아 글로나스 위성망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유럽 우주국 예산 확대 뉴스가 자막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죠. 참모들은 모니터 앞에 빼곡히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밤샘 근무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차관보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수석 분석관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오늘 새벽 0시 42분 자국 위성을 표적으로 한 요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고도 800km 지점에서 파괴가 확인됐고 현재 궤도상에 약 2,500개 이상의 파편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크린의 파편들의 예상 궤적이 마치 꽃가루처럼 퍼져나가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중국은 늘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니까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3년간 예산을 30% 증액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 221억 유로 규모입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 우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8장을 꼈습니다. 좋아. 다 예상했던 흐름이야. 중국도 유럽도 결국 자립을 원하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 그때 스크린 하나가 전환됐습니다. 상단에 동맹국 우주능력평가라는 제목이 떴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으니까요. 영국이 나왔고 프랑스가 지나갔고 일본이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코리아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별 관심 없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입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13기 위성. 총 중량 1040kg을 600km 궤도에 투입하는 게 목표고요.
스크린에 로켓 사진이 떴습니다. 47m 높이의 하얀색 기체였죠. 특이사항은 이번 발사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이 조립과 발사 운영을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첫 사례입니다. 누군가 낮게 웃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요. 과학 위성 몇 개 더 올리겠죠? 어차피 GPS는 우리 거니까. 제 옆에 서 있던 조엘 박소령이 살짝 눈썹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엘은 38살의 한국계 2세였습니다. 캔자스 우주작전사령부에서 KPS 분석을 담당하고 있었죠.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했지만 한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늘 저보다 한국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모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순간 상황실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KPS 코리안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큰 글자가 떠 있었고 그 아래 지구 궤도를 도는 8개의 위성 모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참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3.72조 원 미화로 약 30억 달러 규모의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공식화했습니다. 위성 8기를 띄워서 2035년까지 완전 운용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상황실 뒤편에서 누군가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GPS를요. 우리 시스템 따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위성 8기라고요? 우리 GPS 구축하는데 30년 넘게 걸렸는데 저 예산으로 10년 안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참모가 보고서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KPS 1호 위성 발사 일정이 당초 2017년 목표에서 2027년으로 연기됐습니다. 21개월 이상 지연된 거죠. 기술적 난제가 예상보다 크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KPS 마스 과대망상 기술 실현성 낮음. 일정 지연 반복 가능성 통제 필요성 낮음. 제 머릿속에는 걸프전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91년 이라크를 상대로 한 그 전쟁에서 우리는 GPS의 진짜 위력을 세계에 보여줬죠.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동맹국들에게조차 완전한 정밀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용 신호만 제공했고 필요에 따라 정밀도를 낮췄다가 다시 올렸다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질서였고 그게 안 보였습니다. 한국이 무슨 짓을 하든 결국 진짜 스위치는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그들은 우리 GPS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신호를 끊거나 정밀도를 낮추면 그들의 미사일은 눈먼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보좌관 한 명이 무거운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책상 앞에 왔습니다. 표지에는 한국우주기술 급속 발전 징후 종합분석이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분류 표시에는 기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께가 좋기 200페이지는 넘어 보였습니다. 차관보님, 디어 우주분석팀에서 올라온 최신 보고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류를 힐끗 보고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봅시다. 지금은 중국이랑 러시아가 더 급해요. 보고서는 제 책상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고 그 위로 다른 서류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을 나서며 저는 조엘을 돌아봤습니다. 조엘, 한국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보이네요. 위성 몇 개 더 쏘아 올린다고 해서 판도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조엘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아직 한참 멀었어.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책상 구석에 던져진 그 보고서가 훗날 제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폭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려. 그리고 제가 지금 비웃고 있는 그 나라가 불과 몇 주 후에 제 앞에서 상상도 못했던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것도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30년 가까이 일을 해왔습니다.
냉전이 끝나가던 유럽에서 사막의 열기가 뜨거웠던 중동에서 긴장이 흐르던 아시아 각지에서 저는 늘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왔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있어 관리 대상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신뢰하되 검증하고 협력하되 통제하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국제정치의 본질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백악관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중국의 위성 요격 시험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우주 공간의 군비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무대의 주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워싱턴의 거리는 여전히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겨울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역을 배경으로 두터운 군복을 입은 미군 소대원들과 어린 한국 소년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전쟁의 공포와 미군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바렌크로 953 한국 겨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23세 나이로 한반도에서 싸웠던 그 시절의 기록이었죠. 아버지는 평생을 그 전쟁 이야기를 하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한국은 벌써 사라졌어. 공산주의자들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었지. 우리가 그들을 구해준 거야? 어린 시절 저는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추수감사절 저녁 식탁에서도 독립기념일 바비큐 파티에서도 아버지는 늘 한국 이야기를 꺼내셨죠. 그 말들은 제 무의식 깊숙이 박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만든 나라. 우리가 지켜준 약한 국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존재라는 프레임이요.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아까 받았던 한국 관련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죠. 한국항공우주청 2025년 예산 9,649억 원 전년 대비 27% 증액. 이는 한국 정부가 우주산업을 국가 전략 핵심으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는 눈썹을 지켜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는군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기술은 돈만으로 살 수 없고 경험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시아 동맹국을 의심하게 된 건 아버지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더 직접적이고 뼈아픈 경험이 있었죠. 2004년 가을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동맹국과 미사일 기술 협력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협상의 수석 대표였죠. 회의실은 쿠알라푸르의 한 고급 호텔 20층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보였습니다. 상대편 협상 대표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국방부 차관이었고 그는 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기술 협력이 양국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부 미사일 유도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고 사거리 제한도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완화해줬습니다. 제가 직접 밀어붙인 결정이었죠. 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워싱턴 본부에 보고할 때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동맹국이 우리가 제공한 기술을 불법으로 역설계해서 사거리 1200km짜리 장거리 미사일을 비밀리에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시험 발사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미사일의 외형은 우리가 제공한 설계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멍청했다는 자괴감이 먼저 밀려왔죠. 상원정부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마이크 앞에 놓인 물잔의 물은 계속 떨렸습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한 명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랜던 차관보 당신이 통제를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순진한 신뢰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렸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시아 동맹국은 언제든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 시작한 게요.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강국 과거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 미국의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는 표현하지 않는 태도. 이런 왜곡된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섞여 하나의 편견으로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뭘 잘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국 중 하나였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어차피 뿌리는 같아. 기회만 되면 우리를 배신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조엘 박소령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조엘. 그는 노트북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KPS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조엘이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한미우주협력워킹 그룹 회의록이 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KPS 개발 과정을 미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도 GPS와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고요. 이건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멀리 링컨 기념관의 하얀 기둥들이 보였습니다. 조엘, 당신은 한국계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혈통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조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30년 동안 아시아를 봤어요.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동남아 각국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봤죠. 처음엔 다 협력하겠다고 합니다.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뒤통수를 칩니다. 끝은 항상 같았어요. 우리가 스위치를 쥐고 있을 때만 질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조엘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깨진 게 느껴졌습니다. 존경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엘이 나간 후 또 다른 참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프린트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암스 컨트롤 협회에서 발행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이로써 한국 탄도 미사일과 수학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고 탄도 중량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현재 사거리 800km급 현무 미사일, 1500km급 현무 3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거리 시스템 개발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거리 제한도 없고 이제는 독자 GPS까지 개발하겠다고요.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의 사거리 무제한 미사일. 이건 단순한 방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다는 뜻이었죠. 물론 한국이 미국을 겨냥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시나리오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만약 한국이 미국의 허락 없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펼친다면, 만약 우리가 GPS 신호를 제한해도 한국이 자체 시스템으로 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면 통제권이 우리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NSC 국가안보회의에 올릴 간단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한국의 KPS 계획은 현재 기술적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장기적으로 통제 실패 시 전략적 위험 요소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문장을 쓰면서도 제 손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보호 우산 아래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며 독자체계 구축 시도는 실질적 군사 필요성보다는 감정적 정치적 자립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저는 화면을 물끄러이 바라봤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제 편견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통제를 잃으면 배신당합니다.
스위치를 놓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게 제가 30년간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문장들이 훗날 부메랑이 되어 제게 돌아올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포토맥 강위로 석양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KPS 위성 8기, 누리호 발사 능력, 미사일 사거리 무제한, 한화의 민간 참여,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주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존재로 변하고 있었죠.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9시 백악관 지하 시츄에이션 룸에서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방은 역대 대통령들이 중대한 국가 안보 결정을 내렸던 곳이었죠.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앉았던 자리, 오바마가 빌라덴 작전을 지켜봤던 스크린, 그 모든 역사가 이 벽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무부, 중앙정보국, 합참이 모두 연결됐습니다. 주제는 동맹국 우주 역량 변화와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처음 30분은 중국 얘기였습니다. 티안궁 우주 정거장 확장 계획, 달 탐사 로드맵,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의 글로벌 커버리지 확대, 다음은 러시아였습니다. 글로나스 현대화 사업 신형 발사체 개발, 그 다음은 유럽이었죠. ESA 예산 대폭 증액, 아리안 6 로켓 개발, 갈릴레오 시스템 고도화 모두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반부를 넘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시아 동맹국들을 보겠습니다. 국방부 우주정책실장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코리아 마이너스 누리엔드 KPS라는 슬라이드가 크게 떴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25년 기준으로 600km 궤도의 13기의 위성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누리호라는 이름의 3단 액체 로켓이 그 핵심입니다. 화면에 로켓 체원이 떴습니다. 전장 47.2m, 직경 3.5m, 총량 200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4차 발사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이 조립과 발사 운영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정부 주도 체제에서 민간 주도 체제로의 전환이죠. 이는 한국이 우주 발사 능력을 상업화 일상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동시에 총 3.72조 원 미화로 약 28억 달러 규모의 KPS를 2035년까지 구축하려 합니다. 위성 8기 독자 항법 신호 독자 시간 기준 시스템입니다. 화면 건너편에서 국방부 강경파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명백히 우리 통제권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 아닙니까? 2021년에 미사일 지침까지 풀어준 마당에 이제 독자 GPS까지 가지게 놔둔다면요? ICBM에 정밀 좌표를 붙이는 법을 가르쳐주는 셈 아닙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NPT 핵확산금 지조약 회원국이고 IAEA 사찰도 투명하게 받고 있습니다. 핵개발 징후는 전혀 없고요. KPS는 공식적으로 민수용 인프라 강화와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았죠. 중앙정보국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우주 예산 증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KSA 예산만 전년 대비 27% 늘었고 전체 국가 R&D 예산 24.8조 원 중 상당 부분이 우주,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전략기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움직임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패닉에 빠질 단계는 아닙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KPS는 아직 위성한 기도 궤도에 올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첫 발사가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고 기술적 난제도 산적해 있죠. 누리호도 아직 4번밖에 안 쏘았고 성공률이 100%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일정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화면 속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KPS 신호 설계와 암호화 구조를 미국과 공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상호용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누리호 발사 계획과 위성 탑재 임무에 대한 사전 통보 체계를 구축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한미우주 협력 워킹 그룹 회의를 통해 기술 동향을 모니터링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압박이 아니라 협의입니다. 동맹 강화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한국도 거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NSC 보좌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랜던 차관보의 제안을 기본 방향으로 합의하겠습니다. 다만 누군가 직접 서울에 가서 한국 측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랜던, 당신이 직접 가시오. KPS가 우리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누리호 4차 발사가 과연 순수 과학 프로젝트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내심으로는 한국 따위가 뭘 보여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제 커리어를 위해서는 이 임무가 필요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차기 국방차관 후보에 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조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잠깐 말씀 나눠도 될까요? 우리는 복도 끝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엘이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관리라는 표현은 한국 입장에서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동등한 동맹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겨울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엘, 국제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파워로 돌아갑니다. 누가 스위치를 쥐고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죠. 한국은 아직 그 스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KPS가 완성되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룰을 정하는 거예요. 조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만약 한국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성공한다면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때 가서 관리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저는 조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엘, 당신은 점고 이상주의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요. 나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은 처음엔 다 협력하겠다고 하죠.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를 배신합니다. 2004년 동남아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조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꺼진 게 느껴졌습니다. 존경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조엘은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는 사직 양식을 컴퓨터에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제목란에 사직서라고 타이핑했다가 지우고 다시 타이핑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죠. 결국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껐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지켜보자. 서울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그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 특파원에게 브리핑을 흘린 겁니다. 미국 정부 일각에서 한국의 KPS를 잠재적 ICBM 유도 체계로 간주하고 있다. 기사가 나간 건 이틀 후였습니다. 서울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죠. 미국 한국 독자 GPS의 제동. KPS 미사일 용도 의심받아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미국 겨냥하겠다고 했어? 미사일 지침으로 40년 묶어놓더니 이젠 우주까지. 결국 우리를 영원한 등 동맹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서울용산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짧게 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KASA와 국방부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열었죠. 그 회의에서 한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로요. 그들이 우리를 의심한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발사는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일주일 후 제게 공식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방부 우주미사일 정책 담당 차관 마이클 랜던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서울 및 전남 고흥 출장 조엘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으로 한국이 여전히 우리 손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오면 돼. KPS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계획인지, 누리호가 아직 얼마나 불안정한지 데이터로 입증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낼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려. 11월 23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진 서해 바다 간척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공항 건물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컨테이너 부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면서 첫 인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신식 자동 입국 게이트가 쭉 늘어서 있었고 얼굴 인식 시스템이 여권을 스캔하는 동안 제 눈높이에 맞춰진 카메라가 홍채를 읽어냈습니다. 3초 만에 통과됐죠? 입국장을 나서자 전광판에 빼곡하게 적힌 항공편 정보들이 보였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 도쿄, 베이징, 방콕까지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출발 대기 중인 국제선이 20편이 넘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니 공항철도 안내판이 나왔습니다. 서울역까지 43분. KTX 고속열차 사진 옆에는 시속 300km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네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주는 아직 공항이랑 기차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우주 기술은 그게 아니니까. 공항 밖으로 나서자 검은색 제네시스 G60 승합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키가 165cm 정도 짧게 자른 머리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손을 내밀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랜던 차관보님 KSA 우주항법 KPS 사업 책임자 한민하입니다. 오늘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죠. 악수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녀의 손에서 연필 굳은 살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계산과 설계를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차에 타자 한민아가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먼저 서울 외곽에 있는 우주미사일 통합작전센터를 방문하시고 내일은 대전 KRI 본원에서 누리호 기술 브리핑을 받으시고 모레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이동하십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일정표는 분 단위로 짜여 있었고 각 세션마다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민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차관보님도 아시다시피 KPS 첫 발사까지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차는 서울 외곽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강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 차는 어느 군사시설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초소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무단 출입 시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됨이라는 경고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되만 15분이 걸렸습니다. 신분증 확인, 금속 탐지기, 엑스레이 검색 그리고 방문 목적 확인까지. 조엘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펜타곤만큼 철저하네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 벽에는 한국 우주개발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009년 나로호 1호, 2013년 나로호 3호, 2022년 누리호 2호. 각 사진 밑에는 발사 일시와 결과가 적혀 있었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한민아가 카드키를 찍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패널에 찍힌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B1, B2,
B3 계속 내려가서 BP-15까지 있었습니다. 지하 15층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민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 60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직격탄 2발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죠. 벽 두께가 3m이고 천장에는 충격 흡수층이 따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정면에는 가로 30m, 세로 5m 크기의 거대한 곡면 스크린이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이 3차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상공 궤도에는 각국의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파란색 점은 우반국 위성, 빨간색 점은 중국과 러시아 위성, 노란색 점은 민간 위성이었습니다. 양옆에는 작은 스크린들이 격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스크린에는 누리호 발사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발사 데이터, 궤도 정확도, 위성 분리 성공률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오른쪽 스크린에는 KPS 모형 궤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8개의 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며 한반도를 커버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발사 지점, 궤적, 낙점까지 모두 정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죠. 제가 워싱턴에서 보던 상황실과 규모는 작았지만 집중도는 오히려 더 높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군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민아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차관보님이 계신 펜타곤 상황실과 다르게 우리는 전 세계가 아니라 한반도만 책임집니다. 대신 더 깊게 더 정밀하게 봅니다. 북한 미사일 하나하나의 엔진 연소 패턴까지 분석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게 생존의 문제니까요. 운영실 한가운데에는 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위로 유니폼을 입은 공군 장교들과 민간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별 2개를 단군 준장이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차관보님. 캐서 우주작전센터장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우리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누리호 누이 KSLV 3개발 현황 및 4차 발사 계획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한민아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누리호는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3단형 액체 로켓입니다. 1단 엔진은 75톤급 액체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했고 2단은 75톤급 엔진 1개, 3단은 7톤급 엔진 1개입니다. 스크린에 엔진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연소실, 터보펌프, 노즐 모든 부분이 한국산이었죠. 이제까지 4번 발사했습니다. 1호는 2021년 10월 더미 페이로드로 부분 성공. 2호는 2022년 6월 완전 성공. 3호는 2023년 5월 완전 성공. 그리고 이번 사후가 1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민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번엔 13기 위성 총 중량 1040kg을 600km 궤도에 투입합니다. 주탑 제체는 넥스트셋 3호 516kg짜리 과학위성으로 오로라와 우주 플라즈마를 관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부탑 제체는 12기 큐브셋입니다. 각각 해양 플라스틱 추적, 우주 방사선 측정, 통신 기술, 그리고 한민화가 잠깐 멈췄습니다. 항법 신호 교란 대응 시험 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항법 신호 교란이요. 한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시 상황에서 적국이 GPS 신호를 교환할 경우를 대비한 시험입니다. 이 큐브셋은 GPS 신호가 차단된 상황에서도 자기 위치를 복원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테스트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KPS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KPS는 총 8기 위성으로 구성됩니다. 경사지구동기도 IGS-5 위성 5기, 정지궤도 GEO 위성 3기. 고도는 36,000km입니다. 스크린의 궤도 모형이 떴습니다. 8개의 위성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상공을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2035년 완전 운용 목표이고
프로젝트 총 규모는 3.72조 원입니다. 이미 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주파수를 등록했고 국제민간 항공기구에도 정식 통보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좋습니다. 인상적인 계획이네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모든 걸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누리호 1호부터 3호까지 올린 위성 중 일부가 KPS 시험용이라는 얘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한민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고서에 과학 실험용 위성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항법 신호 시험도 과학 실험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실험 목적을 조목조목 기입할 의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동맹이라면 서로 숨기는 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민아가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았습니다. 동맹이라서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미국이 GPS 정밀도를 낮췄다가 올렸다가 하던 시절 한국은 그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만 고민해야 했습니다. 91년 걸프전 때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민수용 신호만 제공했죠. 정밀도 100m짜리요. 그때 우리 군은 미사일을 쏘면서도 어디로 떨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엘이 제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건 전시작전 보안상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한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피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모욕이었습니다. 동맹이라면서도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좌표를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민아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민아가 USB 메모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관보님, 내일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함께 보시죠. 다탄두 ICBM 요격 시뮬레이션입니다. 미국 시스템만 쓸 때와 KPS를 결합한 한국 시스템을 쓸 때의 차이가 어떤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불쾌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죠. 브리핑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60m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차관보님, 저들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서울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온 사인 고층 빌딩, 끊임없이 달리는 차들, 이 나라가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민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좌표를 찍을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 머릿속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 입장이라면 나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9시 우리는 다시 지하 60m 작전센터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시뮬레이션 전용 룸이었죠. 방 크기는 농구트 절반 정도였고 정면에는 가로 15m짜리 초대형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중앙에는 지구본이 떠 있었고 좌측 상단에 빨간 글씨로 시나리오 다탄 두미끼 탑재 ICBM 공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단 메뉴바에는 3개의 탭이 보였습니다. US 올리 MD JPN 시스템 록 플러스 KPS 시스템 한민아가 태블릿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실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적국이 다탄 두 ICBM을 발사했을 때 각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실제 물리 엔진 기반이고 각국의 레이더 성능, 요격 미사일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적 식별 정확도를 반영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조엘이 제 옆에 서서 노트북을 열었죠. 먼저 미국 MD 시스템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한민아가 첫 번째 탭을 클릭했습니다. 스크린에 유라시아 대륙 어딘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됐습니다.
붉은 화염을 뿜으며 수직으로 치솟는 로켓, 1단 분리, 2단 분리, 그리고 대기권 밖으로 진입하는 탄두. 고도 400km 지점에서 갑자기 탄두가 10개로 쪼개졌습니다. 탄두 분리 시작. 한민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10개의 점이 각기 다른 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중 4개는 실제 핵탄두이고 6개는 미끼입니다. 미끼는 질량을 비슷하게 맞춰놨고 표면 재질도 실탄과 동일하게 설계했습니다. 스크린에서 10개의 점이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본토 서부 해안 어딘가가 목표인 것 같았죠. 미국 MD 시스템 가동.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됐습니다. 파란색 선들이 붉은 점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10개 중 어떤 게 진짜인지 확실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와 적선 센서로 질량과 온도를 측정하지만 미끼 기술이 발전하면서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민하가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몇 개는 명중했고 몇 개는 빗나갔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결과 화면이 떴습니다. 요격 성공 4발 중 2발. 요격률 50%. 하지만 미끼에 낭비된 요격 미사일 4발의 실질 효율을 계산하면 요격률은 45%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에서도 이 정도면 최상급 수준이죠. 다탄 두미끼 기술이 발전하면서 완벽한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민아가 2번째 탭을 클릭했습니다. 이번엔 일본 시스템입니다. 똑같은 시나리오가 재생됐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요격률 42%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었죠? 이제 한국 시스템의 KPS 시험 데이터를 적용한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한민아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잠깐만요. KPS 위성은 아직 한기도 궤도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누리 후 2호부터 3호까지 올린 위성 중 3기가 항법 신호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KPS 위성 3기 분량의 성능을 추정한 모델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지상 레이더만과 광학 열적 센서 네트워크를 결합했습니다. 조엘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실제 위성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가요? 한민아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KPS의 핵심은 단순히 위치를 아는 게 아닙니다. 궤도상 물체의 미세한 움직임 변화를 감지하는 겁니다. 실탄과 미끼는 질량이 다르고 질량이 다르면 대기 저항에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KPS는 이 차이를 밀리초 단위로 추적합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똑같이 ICBM이 발사되고 탄두가 10개로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가동되자 각 탄두 옆에 작은 데이터 박스가 나타났습니다. 질량 추정치, 감속률, 표면 온도, 궤적 안정성 같은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15초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개의 점 중 4개가 빨간색으로 6개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은 실탄, 파란색은 미끼였습니다. 어떻게? 제 입에서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구별해냈습니까? 한민하가 설명했습니다. KPS 위성 3기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탄도들을 추적합니다. 각 위성이 측정한 위치 데이터를 삼각 측량으로 결합하면 궤적 변화를 CTM 단위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미끼는 실탄보다 가볍기 때문에 대기 저항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 차이가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됐습니다. 이번엔 빨간색 점들만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파란색 미끼들은 완전히 무시됐죠. 요격 미사일들이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실탄 명중, 두 번째 실탄 명중, 세 번째 실탄 명중, 네 번째 실탄 일부 파편 잔존하지만 무력화.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결과 화면이 떴습니다. 요격 성공 4발 중 4발, 요격률 100%기에 낭비된 요격 미사일 공발. 하지만 화면 하단에 작은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실전 환경 변수 고려 시 예상 요격률 78%. 제 옆에서 있던 조엘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있었죠. 스크린 오른쪽에 비교 그래프가 떴습니다. 파란 막대 3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미국 45%, 일본 42%, 한국 플러스 KPS 78%, 30%포인트 이상 차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죠.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방어 전략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미나가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고 이번엔 반대 시나리오가 나타났습니다. 공격 시나리오 한국 미사일 정밀 타격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어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공격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KPS가 제공하는 정밀 좌표를 이용하면 한국 미사일의 원형 공산차 CP를 현재 100m에서 30m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건물의 특정층을 타격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시뮬레이션이 재생됐습니다. 한국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KPS 신호를 받으며 비행하고 목표 지점 30m 이내에 정확히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말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춘다는 얘기군요. 한민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일방향이 아닙니다. 방어용 기술은 언제든 공격용으로 전환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을 갖추는 것과 의도를 갖는 것은 별개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엘이 노트북에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국에 보낼 긴급 보고서를 쓰고 있었겠죠? 시뮬레이션 룸을 나오면서 저는 한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미국과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한미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건부로요. 만약 미국이 한국을 진짜 파트너로 대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데이터가 한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우리는 거부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의 정도면 오히려 우리가 한국 데이터를 구걸해야 할 입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KPS 누리호 KSA 예산 증가가 모여한 장면에서 의미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이 끝나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차 적응도 되기 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NSC, 국방부, 국무부, 중앙정보국이 모두 모인 확대 회의였죠. 저는 서울에서 찍어온 시뮬레이션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KPS와 한국 MD 시스템을 결합하면 다탄 두미끼 공격에 대한 요격률이 기존 40%대에서 78%까지 올라갑니다. 동시에 한국 미사일의 CP를 30m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방부 강경파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가 통제권을 잃은 상황 아닙니까? 2021년에 미사일 지침 풀어준 게 실수였어요. 이제는 우리 GPS 없이도 ICBM급 정밀도를 갖추겠다는 거잖아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우주 미사일 기술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KPS 개발을 늦춰야 해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동맹 파기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NPT 회원국이고 북한 위협 때문에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 데이터를 함께 쓰면 동맹 전체의 MD 성능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보국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 의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누가 장담합니까? 회의실은 통제대 파트너십 논쟁으로 양분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간 노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완전히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NSC 보좌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제안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KPS 신호 구조와 암호화키를 미국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누리호 발사 계획을 최소 6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게 합니다. 셋째, KPS가 공격용 미사일 유도에 사용되지 않겠다는 명확한 정책 선언을 받아냅니다. NSC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랜던, 당신이 다시 한번 서울에 가서 이 요구사항을 전달하시오. 협상이 아니라 동맹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십시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임무를 수락했지만 속으로는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조엘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좀 지나친 요구 아닙니까? 신호 구조 공유는 사실상 한국 시스템의 백도어러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면 한국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엘, 난 내 감정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게 임무야? 한국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현실이야. 조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조엘은 그날 밤 사직서를 또다시 작성했다가 지웠다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서울에 다시 가서 결말을 보자. 그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죠. 며칠 후 워싱턴발 익명 브리핑 기사가 한국 언론에 떴습니다. 미국 국방부고의 관계자 한국 KPS를 잠재적 ICBM 유도 체계로 간주. 한국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란이 분노로 가득 찼죠. 우리가 언제 미국 겨냥한다고 했어? 40년 동안 미사일 지침으로 묶어놓더니 이젠 우주까지. 결국 우리를 영원한 2등 동맹으로만 보는 거지? 서울 용산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그런 협의는 없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KASA 국방부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록은 나중에 공개됐지만 한민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로요. 11월 26일 밤 11시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서울이 아니라 전남 고흥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입구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차량들이 빼곡했고 언덕 위 관람석에는 삼각대를 세운 카메라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47m 높이의 누리호가 조명을 받으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얀 기체가 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저는 VIP 관람석으로 안내됐습니다. 발사대에서 약 4km 떨어진 언덕 위였습니다. 조엘이 제 옆에 앉았고 한민아는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관람석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헬멧을 쓴 엔지니어들, 가족과 함께 온 어린이들, 대학 연구실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 큐브세 팀 멤버로 보이는 젊은이들. 입구 근처에서는 로컬 상인들이 어묵과 떡볶이를 팔고 있었고 누리호 파이팅이라고 쓴 팻마을 든 중년 부부도 보였습니다. 한 아저씨가 초등학생 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우리나라가 만든 거야? 다 우리 기술이야? 관제실 스크린이 VIP석 모니터에도 중계됐습니다. 화면에 탑재 위성 리스트가 떴습니다. 주탑재체 넥스트셋 3호 516kg. 오로라 및 우주 플라즈마 관측. 부탑재체 12기 큐브셋- 해양 플라스틱 추적 우주 방사선 측정 통신 기술 시험 항법 신호 교란 대응 시험 한민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저중 큐브셋 하나가 오늘 KPS 핵심 알고리즘의 실시간 시험을 담당합니다. T7분 갑자기 관제실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상단부 온도 센서, 데이터 이상 확인 필요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발사까지 7분 남았는데 센서 이상이라니 모니터 화면에는 엔지니어들이 빠르게 데이터를 재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쯤에서 카운트다운 중단하고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게 낫지 않나? T3분 관제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센서 이상 아님. 외부 온도 편차로 확인. 발사 계속 진행.
한미나의 얼굴이 화면에 잠깐 비쳤는데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순간을 위해 몇 년을 기다렸을까? 몇 번의 실패를 겪었을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9, 8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 6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4, 3, 2, 1 점화 순간 발사대 아래에서 주황색 화염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4km 떨어진 곳에서도 밤이 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을 울리는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고 몇 초 후 굉음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는 점점 빨라지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화염 기둥이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갔고 로켓은 점점 작은 점이 되어갔습니다. 옆에서 한 아저씨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아이들은 우아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비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1단 연소 정상 고도 50km 돌파 1분 후, 1단 분리 성공 2분 후, 페어링 분리 성공 3분 후, 2단 분리 성공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10분 후 목표 궤도 진입 고도 600km 속도 초속 7.5km 5km 궤도 오차 2km 이내 위성 분리 시작. 화면에 13개의 작은 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넥스트 3 분리 확인. 큐브셋 2로 분리 확인. 2호, 3호. 13개 모두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관람석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발사 20분 후 한미나가 노트북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이거 보십시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위에 큐브셋 하나가 GPS 전파 교란 환경 시뮬레이션 속에서 자기 위치를 복원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GPS 단독 사용 시 교란 환경 오차 3m, KPS 알고리즘 적용 시 오차 80cm.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 군사급 정밀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잖아요. 한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위성 한 기로 한 겁니다. 8개가 모두 올라가면 오차 정밀도는 더 높아질 겁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발사 후 30분, 하늘이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비었고 저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나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KPS를 하려는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한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지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GPS 정밀도가 줄어들면 우리 미사일은 눈먼 상태가 됩니다. 그 스위치를 우리 손에 하나쯤 갖고 싶었던 겁니다. 동맹을 끊겠다는 게 아니라 동맹을 더 평등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과거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제 실패 경험 때문에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조엘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제 세대에겐 한국은 전쟁 피해국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만들고 우주 로켓을 쏘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차관보님 세대의 한국과 제 세대의 한국은 다른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띄우고 예전에 썼던 문장들을 천천히 지워나갔습니다. 한국의 KPS는 감정적 자립 욕구에 따른 과대망상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누리호 4차 발사와 KPS 시험을 통해 미국 GPS 없이도 독자 작전을 수행할 잠재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보호 대상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독립을 이룬 파트너로 재규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KPS를 억제 대상이 아닌 공동 운용 체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의 능력이 높아질수록 동맹은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한국은 우주에서 자기 좌표를 스스로 찍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수호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동맹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울 어딘가 작은 선술집, 60대 아저씨들이 TV 뉴스를 보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얘야, 저게 우리가 만든 로켓이래. 이제 미국 눈치 덜 보겠네? 화면에는 누리호가 떠오르는 장면과 KSA 예산 1조 시대, KPS 3.7조 투자, 우주 강국을 향해 가는 한국이라는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할 날이 올까요? 아마도요.